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자, 이번 주를 이제 보내면은 다음 주에는 네. 주 5회 동안 뵙다가 이제 주 3회로 이제 이완배 기자님과 만나게 네. 됐습니다. 예. 네. 일단 그걸 허락해 주신 김영민 PD님께 너무 아유, 감사드리고요. 허락이 네. 그런 말이 무슨 어디 있습니까? 아니, 허락이라니요. 사실이죠. 아이고 참. 네. 예.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세상에. 김 예. PD님께 부탁을 드려서 몸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주 5회 방송하는 게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예, 근데 예. 이걸 주제넘게 계속 끌고 오다 보니 수준도 계속 낮아지고 아이고, 누가 여러 가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는데 해결책으로 주 3회를 하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고 김 PD님께서 감사하게도 허락을 해주셔서 이번 주까지만 예. 5회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3회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혹시 필요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사죄를 구하기로 하고요. 아이고. 예. 네, 어쨌든 마지막으로 주 5회를 하는 이번 주입니다. 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건강이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아니, 또 대단한 건가 아닌데. 네. 또한 네. 좀 더 많은 연구와 또 이제 취재 시간들을 들이는 것이 네. 우리의 그 경제 속살의 성과를 네. 더욱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네. 판단이 또 섰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잘 되게 하시려는 뜻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우리 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이죠. 오늘은 미국 노동운동사의 큰 획을 그었고요.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 경제학자라고 불렸던 리오 휴버먼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휴버먼은 미국을 대표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는 먼슬리 리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월간 리뷰라는 이름의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1949년에 창간돼서 아직도 발행이 돼요. 네. 뭐 하는 잡지냐면 속칭 미국 빨갱이들이 모여서 만든 잡지입니다. 네. 예. 정식으로는 미국 사회주의자들의 잡지 혹은 네. 미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잡지쯤 됩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2년 전쯤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폴 스위치라는 미국의 좌파 경제학자가 바로 이 먼슬리 리뷰를 창간한 사람이고요. 오늘의 주인공 리오 휴버먼도 폴 스위치와 함께 이 잡지를 창간한 창간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휴버먼의 위상을 설명드리자면 미국 사회주의자의 아버지쯤 되는 거물이었던 거죠. 네. 이 사람은 1903년에 정통 미국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무려 11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는데 이 시기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참 처참했습니다. 네. 당시 미국은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역사상 무지하게 큰 변동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우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공장 기계화가 이뤄지죠. 생산력은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대거 해고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1930년에는 역사상 가장 심각했다는 대공황이라는 경제 대공황. 예. 겪습니다. 이때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굉장히 나빴는데요. 11남매의 둘째로 태어난 휴버먼의 형제 중에 무려 6명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휴버먼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절감하면서 자란 사람인 거죠. 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10대 초반부터 휴버먼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했다고 해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당시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11살, 12살 되면 다 공장 나가고 돈 벌고요. 셀룰로이드 공장에서도 일하고 우편 배달부로도 일을 하고 유리 공장에서도 일한 기록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학업을 계속했는데 상당히 공부에 재질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노동과 학업을 병행하면서도 18살에 사범학교를 2년 다니면서 교사 자격증을 땁니다. 그래서 20살도 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를 지내죠. 이후에 런던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요. 마르크스 경제학을 처음 접합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도 지냈고
미국 노동총연맹에서 교육선전부장으로 노동운동도 오래 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후보먼이 폴 스위치와 함께 먼슬리 리뷰를 1949년에 창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이듬해인 1950년에 미국에서 이른바 메카시즘이라는 게 창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공화당 상원이었던 메카시가 미국 국무성에 205명의 빨갱이가 있다 뭐 이런 폭로를 하면서 예. 미국에서 빨갱이 때려잡기 광풍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시작이 되면 폴 스위치나 후보먼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청문회에도 출석을 해서 혹독한 질문을 받는데 두 사람이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는 게 두려워서 사회에서 빨갱이라고 격리받는 게 두려워서 전향을 하거나 부인을 하지만 두 사람은 꿋꿋이 사회주의자임을 천명하고 싸웁니다. 먼슬리 리뷰라는 잡지에도 계속해서 메카시즘을 어떻게 조질 것인가 이런 걸 대놓고 쓰면서 잡아가란 말이야 뭐 이런 자세로 투쟁을 했던 열혈 투사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사상이 워낙 방대해서 뭐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낭비라는 개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너무 효율적이어서 절대로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서 비누가 1년에 1000장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비누 사업자들이 뭔가 판단을 잘못해서 2000장을 만들었습니다. 1000장이 남죠? 이건 낭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2000장을 만들면 1000장이 안 팔리니까 네. 당연히 비누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이듬해에는 죽어도 비누 사업자들이 그렇게 안 만든다는 겁니다. 비누 생산량을 확 줄이죠. 한 500장쯤 만들면 이번엔 비누가 부족해집니다. 반대로 비누값이 폭등을 하죠. 그러면 비누 사업자들은 가격이 올랐어? 돈을 더 벌 욕심에 네. 또 비누 생산량을 늘립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도 가격이라는 시장의 마술에 의해서 비누는 결국 국민들의 필요, 1000장에 딱 맞춰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원의 낭비가 사라진다는 거죠. 근데 후보먼은 이게 웃기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일단 자본가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누를 2000장 만들었어요. 네. 재고가 1000장이 남았습니다. 이걸 다 버리고 내년에는 생산량을 줄이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2000장을 어떻게든 그 1년 안에 다 팔아치울 궁리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광고를 엄청 많이 하거나 학자들을 포섭해서 TV에서 학자들이 비누의 효용, 지금보다 왜 미국 국민들은 비누를 2배나 더 써야 하나 뭐 이런 학술 논문을 발표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들이 필요한 비누는 1000장인데 이런 조작 때문에 비누를 2000장이 팔리도록 자본가들은 만들어낼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무려 8억 5천만 명입니다. 인구의 10%가 넘는 숫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갑이나 구두, 백에 마크 하나 붙이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에 파는 거예요. 네. 유로모니터라는 곳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명품 시장 규모가 2017년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400조 원이면 영양실조에 걸린 8억 5천만 명한테 1인당 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거금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구두에 명품 딱지 하나 안 붙이는 그 간단한 행동만 해도 굶어 죽기 직전에 세계 10%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류 경제학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반발을 하죠. 400조 원에 이르는 명품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만드는 노동자들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살아나는 사람도 있는 거다. 수요가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먼은 그러면 똑같은 논리라면 도둑질도 좋고 필요하다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경찰관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필품이나 즐길 거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게으른 부자들의 허영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치품을 이렇게 생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먼의 말은 명품 시장이 노동을 창출하고 GDP를 높이고 뭐 어쩌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장 8억 5천만 명이 굶어 죽기 직전인데
사회가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게 상식이지 핸드백에 딱지 붙여서 비싸게 팔아서 고용을 창출하니 많이 이딴 소리를 하는 게 상식이냐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번이 들은 얘가 이런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 갇혔는데 네.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옥수수 키우고 염소 기르고 집 짓고 물고기 잡아야 이러는 거죠. 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표류한 순간 조개 목걸이 만들고 깃털 부채 만들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지금 지구가, 사회가, 국가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을 해결하지 않고 자원이 엉망진창으로 낭비가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본은 사람들이 필요한 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되는 걸 만들죠. 정작 아프리카 민중들에게는 식량이 필요한데 자본은 명품 백을 만듭니다. 왜냐? 식량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휴버머니 드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의 자원의 낭비가 전쟁입니다. 자, 누군가가 무기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시장에 정말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면 무기는 얼만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무기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많이 만들어야죠. 반면에 평화 때는 무기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주류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시장의 마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고요. 아까 제가 비누 2,000장 만든 자본가들이 과잉 생산을 하면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고 광고를 확대하거나 전문가를 동원해서 비누 소비를 2배로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낭비를 조장하는 겁니다. 네. 미국 군수자본 하는 짓이 딱 그런 겁니다. 무기를 사겠다는 수요가 많아서 무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는 거죠. 군수자본이 자기가 만든 무기를 팔기 위해서 전쟁을 조작하는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요. 미국이 통킹만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베트남을 침략을 해요. 통킹만 사건은 1964년 베트남 동쪽 통킹만이라는 곳에서 네. 북베트남 경비정과 미국 구축함의 전투를 말하는데요. 미국 주장은 북베트남이 먼저 미군 함대를 공격해서 전투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침공의 명분을 삼습니다만 나중에 뉴욕타임즈가 밝힌 바에 따르면 먼저 공격한 쪽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킹만 사건은 군수업체가 미국 정부와 결탁해서 조작한 전쟁이었다고요. 즉 군수자본이 무기를 만들어 놓고 팔기 위해서 전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요?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죠. 네. 명분은 이라크가 생화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생산했다는 건데 네. 전쟁 끝나고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를 샅샅이 뒤졌는데 그 생화학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는 곳이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찰단이 미국 의회에 보고한 내용은 그런 무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전쟁의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찰단이 추가로 덧붙인 말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만들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들고 싶어 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당했다. 이따위로 보고를 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네? 아니 길 가던 사람 아무나 두들겨 패고 너는 나중에 도둑질을 할 얼굴이니까 미리 팼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군수자본은 이런 식으로 일단 무기를 만든 다음에 팔 명분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따위로 전쟁이 벌어지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됩니까? 자원을 떠나서 무기 팔겠다고 벌인 전쟁에 죽어간 사람 목숨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에 대해서 휴버먼이 남긴 절절한 일가를 읽어보겠습니다. 수치를 통해 수정처럼 명징하게 드러나는 점이 있다. 자본주의의 최대 낭비는 전쟁이라는 사실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 투입된 비용은 2천억 달러였다. 그 돈은 미국, 영국,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의 각 가정마다 주택을 한 채씩 지어주고 얼마간의 땅떼기도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또는 그 돈으로 우리는 미국에 있는 모든 병원을 200년 동안 운영할 수도 있다. 또는 미국 공립학교의 운영비를 80년 동안 대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의 비용은 제1차 세계대전의 5배를 웃돌았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낭비성을 전쟁보다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 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어떠한가?
굶어 죽을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억 명에 이른다. 그러는 동안에도 24시간 밤낮 없이 원자폭탄이 생산되고 있다. 전쟁 개시를 알리는 북소리가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다시 울리고 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책이 195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70년에 가까운 역사를 너무나 정확히 예언을 하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가격이 4천억 달러, 이것 또한 450조 원 돼요. 그런데 450조 원은커녕 450원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8억 5천 명이라고요. 그 유명인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 갈 때 경호원들 붙잖아요. 예. 이 경호업체 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소수의 부자들 생명 지키는데 1,500조가 든다고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명도 안전도 소중하죠. 네. 그런데 국제노동기구가 낸 통계에 따르면 매년 278만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습니다. 하루에 7,500만 명이 산재로 죽습니다. 이건 11초마다 한 명의 노동자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자들 경호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뭔가 이상하지 않냐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1,500조가 드는데 그 돈 중 조금만 적절하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적어도 11초마다 한 명씩 산재로 노동자가 죽는 세상은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서 경호시장 없애고 명품시장 없애자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휴버먼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는 시장이 결코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도 않죠. 그리고 시장은 결국 힘이 센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낭비를 조장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유발합니다. 이걸 경계하고 대안을 찾지 않으면 무인도에 갇힌 로빈슨 크루소가 농사 안 짓고 진주 목걸이 만드는 이런 뻘짓을 계속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게 휴버먼의 경고입니다. 여러 면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무조건 시장 만세를 외치기 전에 진짜 뭐가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함께 노력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그 노력을 위한 여정에 중요한 힌트를 줬던 이오 휴버먼의 자원의 낭비라는 개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연배 기자의 월요 경제학, 오늘 자원의 낭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